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76년에 국무부에 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인치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티네이저 때 코리아 게이트, 이게 미국에서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때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경쟁적으로 성장하는지 미국 사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았었고,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조금 아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첫 인치가 끝나고 제가 국무부 인사과에다가 되도록이면 독일 비슷하게 다이내믹한 지역, 그러면서도 제가 어려운 말을, 소위 어려운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북아 어떠냐 제가 제안했더니 국무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로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참 79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79년의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인터넷 전이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관광도 못했고, 사실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사람들은 조금은 좋은 놈이었어요. 비판은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 지금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희생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 진짜 국제시장은 대체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한테 이 문화가 다르고, 저도 젊은 미국 외교관으로서 여기 제가 마치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미국 대사관은 대단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알고 싶게 됐고, 여기서 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 완전히 우연이지만 여기 79년에 와가지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극적인 일이 있었죠. 박 대통령도 암살당하셨고, 전두환 장군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됐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저 영사과에서 영사 일을 했지만은 82년부터 84년까지 정무과에 옮겨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소위 제야 인사분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권에 있는 학생, 기독교인 여러 사람, 노조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84년부터 86년에 다시 워싱턴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한국과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 한국 놓고 세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론 북한 군사 문제였고, 하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문제, 특히 인권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울병, 그때 5명 중에 조울병인데 인권 문제를 담당해가지고 아침마다 한 4시간씩 이 미국 기자들이 물어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대변인의 답장을 제가 써가지고 국무부 모든 사무실에다 이게 괜찮았냐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김대중 선생님 마침 그때 미국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83년이었나 84년이었나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해가지고 왠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시켜가지고 그분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자세한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참.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일본에 가 있어가지고 1996년부터 98년까지 미안합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워싱턴에 들어가가지고 한국과 과장했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제가 북한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뉴욕 채널, 즉 국무부 동아태 국 외교관들은 그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북한의 외교관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한성열 씨 같은 사람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잊어진 얘기지만은 96년부터 98년간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제안해가지고 중국과 북한하고 소위 사자회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건데 평화협정을 하자고. 근데 북한은 제가 그때는 직접 그 협상을 안 했는데 우리 본부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트윗 서포트를 했는데 근데 잘 기억하는 게 이 북한 외교관들은 이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게 클린턴 행정부 시대인데 굉장히 열심히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저쪽에서 입장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여기 와 있느냐 중국이 왜 여기 와 있느냐 미국이 문제지 미국하고 우리가 종이 한 장에다가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 평화조약 사인하면 된다. 뭐 의도는 분명했죠. 사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군이 왜 여기 계속 있는지. 그래서 지금 북한은 미국이 나쁜 놈이고 평화 원하지 않고 평화 협정 사인해야 된다는 것은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10년간 일본에 일을 했는데 다시 본부로 들어가가지고 미안합니다. 99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대사관 정무과 과장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는 반미, 특히 반미군 시비가 또 문제가 무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도착하고 몇 달 후 보도된 50년대 노건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읽어가지고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나빠졌어요. 그것을 힘 얻어가지고 여기서 NGO들은 특히 미군을 굉장히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몇 년 전에 책을 내는데 영어로는 Anti-Americanism and Democratizing South Korea인데 여기서 마침 금년 3월에 번역판이 나왔는데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제가 그 당시의 한국 언론도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그 당시 버즈워스 대사 미 대사하고 하버드 미 대사하고 이 북한 문제, 북한 관계에 대한 한국 고관의 브리핑도 많이 얻었습니다. 임동원 같은 분들한테서도 하고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 평양 방문했을 때도 제가 대사관에서 그 모든 스포트로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여기서의 일이 끝나고 2002년부터 2년간 본부에서 한국 과장했습니다. 거의 도착하자마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좀 뭔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브리핑을 해줬는데 북한이 이 기본 합의를 기본적으로 어긋나고 있다. 핵농축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가을 짐 켈리 차관보하고 우리 몇 명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계관 씨하고 강석주 씨 만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이 기본 합의가 끝났고 소위 두 번째 핵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되니까 2003년에 3자 회담, 즉 중국, 미국, 북한 그 미팅 한번 베이징에서 했습니다. 봄에. 그때는 제가 그 차례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후 들은 얘기지만 리건 씨가 켈리 차관보한테 우리는 벌써 핵무기 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걸 안 해주면 더 만들 것이고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6차 회담 첫 번째 세 세션에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부의 제 마지막 일은 일본 과정이었습니다. 2006년 은퇴해가지고 여러 대학교에 가는데 계속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를 집중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1년간 세종연구소의 세종 LS 펠로우 됐습니다. 여러분 LS 뭔지 아시죠? Leading Solutions, LS 전산. 선전을 조금 해야죠. 제가 40년간 가장 극적으로 한 게 국무성 떠나가지고 2009년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북한 갔을 때 그 며칠 전에 국무부로부터 성김 대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클린턴 대통령 평양에 간다고 기자 2명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정식적으로 그 미션과 관계가 보이는 것은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이 혼자서 가면 안 되고 적어도 북한을 갔다 온 사람, 되도록이면 한국말을 조금 아는 사람, 또 미국 정책을 좀 알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기로 했죠. 그런데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제가 한 것도 없고 클린턴 대통령도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결국은 이게 벌써 미리미리 뉴욕 채널에서 미국 직무 외교관들은 북한 외교관하고 여러 번 아마 만나서 합의를 대충 해가지고 우리 가서 김정은과 사진 찍은 거 주고 우리는 대신 여자 기자 2명 얻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죠. 저도 북한에 가보기는 했지만 김정일 만난 적은 없었죠. 그리고 마침 바로 1년 전에 김정일이 뇌졸중 아주 심하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 봄에 그 사람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들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 상태가 어쩐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클린턴 대통령 외국할 때는 언제나 자기 personal physician, 의사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꼭 우리하고 같이 김정일을 만나고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분명히 보고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좀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위 세 번째 북핵 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기본 합의 94년에 체결됐고 2년 후인데 지금은 아마 이 세 번째 핵 위기가 가장 심하고 걱정스러운 핵 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핵 위기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핵 위기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핵 위기와 상당히 다른 요소가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정책을 오랫동안 본 사람으로서 이 미국의 진짜 반반도에서의 이익이 뭔지 또 미국이 그 기본적인 정책이 뭔지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6.25 이후 미국의 첫 번째 대선 순위가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미국 사람 젊은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런 희생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아니면 북한이 또 전쟁해가지고 적화 통일이 되면 이게 미국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우선선위는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우선선위는 제2의 6.25 막는 거. 왜냐? 이게 미국으로서 6.25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는 미국 사람들은 왜 한국에 가 있는지 몰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당선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중국도 가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하게 되면은 더욱 더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60년간 꼭 6.25 두 번째 6.25로 막아야 된다. 이게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협박했다는 등 무력 과시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대신에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굳은 정책이었느냐 하면 정책보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얼마나 굳어졌느냐 하면은 북한이 우리를 아니면 대한민국을 공격해도 미국의 역할은 뭐였느냐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군대한테 가가지고 군사보복하지 말자. 감정은 이해하는데 우리 군사적으로 보복하면 전쟁이 날까 봐 좀 참아주세요. 심지어 2010년 북한이 두 번이나 여기 대한민국 공격했는데도 미국의 본능, 전쟁은 똑같았어요. 절대 다시 군사보복하지 말라고. 혹시 전쟁 날까 봐. 물론 북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 갖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의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 막는 것이었는데 진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당연히 트럼프 아니더라도 America first. 먼저 미국 본토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어떻게 보호하는 게 이게 큰 질문이잖아요. 어떤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는 억제할 수 있다. 오랫동안 소련, 지금 러시아, 중국 훨씬 더 북한보다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억제할 수 있었고 전쟁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국 사람들은
북한은 소련, 러시아, 중국과 다르다. 너무 무모한 나라 정권이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 후자 저런 사람들하고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처음부터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재와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미국이 예방 전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게 트럼프가 이게 진짜 그렇게 할 각오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미국 사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이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허세라고 합니까? 허세로 부리고 있다. 이게 트럼프는 원래 저런 사람이고 허세로 부리면 뭐 중국도 조금 더 제재로 충실하게 할 것이고 혹시라도 김정은이 겁 먹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뭐 미국이 이쪽에다 더 많은 전략 자산 갖다 놓고 그리고 미국 시민을 철수시킬 때까지는 뭐 전쟁 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 위기가 심할 때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마 자기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도 지금 요즘 워싱턴 DC 내에 똑똑하고 경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 중에 트럼프가 예방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트럼프가 예방 전쟁을 결심한다면은 기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즉 미국 시민을 철수시키지 않아도 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혹시 김정은이 트럼프가 진짜라면 혹시 뭐 앞으로 시험 같은 것을 동결할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중단조차 핵 실험 중단조차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쟁을 시작 안 하고 미국 대통령이 예방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북한도 핵이 있고 서로 너무 협박하니까 언제든지 실수에 의한 전쟁도 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읽어가지고 전쟁도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오랫동안 이렇게 리스크로 무릅쓰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미국이 자기를 계속 붕괴하고 협박하고 제재하는 걸 지켜볼 것인가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즉 북한이 오히려 자기가 더욱더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military option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비 전쟁 될 수도 있지만은 뭐 딴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그저 여기 이번에 약속한 것처럼 첨단 기술 무기를 여기다 더욱 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워싱턴 DC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예방 전쟁 비슷한 것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데니스 블레어 전직 태평양 사령관은 저렇게 최근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에 핵미사일 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실험용인데도 미국과 한국이 같이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한꺼번에 파괴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히 북한 같은 굉장히 엉망 같은 약한 나라가 어떻게 핵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해석이지만은 북한 정권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대부터 아니고 아마 50년대부터 김일성이 꼭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54년에 해방되니까 김일성이 그때 33살이었어요. 만 3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동안 일본군하고 싸웠잖아요. 파티산으로서. 그런데 미국의 새로운 핵 폭탄 2개 때문에 위대한 일본 제왕국이 며칠 안에 항복한 겁니다. 33살 된 반일 두사가 그것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저런 걸 원한다.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 33살 된 자기 손자가 그 꿈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을 억제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핵을 갖고 미국 협박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를 결국 떠나게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대한민국하고 전략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무슨 방법이든지 갖고 될 거라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 지도자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이 세고 미국도 트럼프가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동맹국이고,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저렇게 내버려 두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지도자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핵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북한 정권 하여금 저렇게 생각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그동안 북한을 너무 무시해 왔습니다. 북한의 능력도 무시했고 북한의 결심도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인 나라이고 선거에 의해서 행정부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4년에 5년에 8년씩 바뀌어져요. 그때 우리 새로운 행정부가 지도자가 처음부터 다시 북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좀 배운 다음에 또 바뀌어져요. 그리고 어떤 데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보는 눈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은 이 동맹인 미국과 한국은
의견이 저렇게 다르면은 진짜 효율적인 북한 정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것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북한을 비판하는 것보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역대 대통령을 갖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근데 자기는 다른 정책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와 별 다른 점이 없어요. 밀리터리 옵션 쓰겠다는 것을 더 크게 더 많이 얘기한다는 것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 다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와가지고 의사당에서 연설 낭독한 것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오바마와 조지 W. 부시와. 심지어 이 북한하고 협상하는 것도 오바마와 똑같이 북한이 미리 핵을 포기 안 해도 되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핵을 볼 마음만 보여주면 미국이 지금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과거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미국 사람들도 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용변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99%예요. 그것은 뭐 특히 김영삼 고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자기가 클린턴 대통령이 저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나는 죽어도 반대한다. 저렇게 쓰셨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조사봐도 그런 것이 없었고, 그리고 다행히 한 2년 전에 당시 미 국방장관인 빌 페리 장관은 회고록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당시 한국 외교장관인 한승주 교수님께서도 자기 회고록 썼습니다. 두 분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썼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 왜 저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동하셨는지 자기 역할을 좀 과장하려고 하셨는지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저런 나라이구나. 저런 동맹국인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 날 수도 있는 행위를 할 나라였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행정부는 뭐 대북 정책은 같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분명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햇볕 정책 좋아하시는 분이고 미국은 적어도 클린턴 시절 끝난 이후로는 저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은 특히 전쟁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전쟁하겠다.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절대 여기서 전쟁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도 저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위험하고 절대 안 돼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여러 가지 미국이 예방 전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 조금 그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진짜 이 한반도에 둘러싼 상황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세 번째 핵 위기는 그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종 논평 제가 짧게 내는데 그 요점은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 방안은 뭐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조심해가지고 우리는 다 안도 한번 했고요. 문 대통령도 뭐 한미 동맹을 다시 확인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이게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의 동맹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그 자체가 너무 짧았습니다. 북한 정책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특히 두 분 기본적인 이 전쟁, military option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마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입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중요하고 한 문제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두 정상이 저런 얘기를 좀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치 다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감정,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대한민국의 진보적 분들 사이에 이게 미국이 쇠퇴하는 것을 많이 믿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세워졌고, 좀 있으면은 중국은 미국보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 강한 나라 되지도 않을까 생각해서 대한민국이 우리는 택해야 되나? 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쉽게 미국이 망한다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던 독일 미국 작가 요세프 야페 쓴 책 읽었어요. 뭐 안 보셨으면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번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Myth of America's Decline. 이게 미국의 쇠퇴에 대한 그것을 역사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대에 미국은 그때 경제적으로 힘이 있었지만은 이게 뭐죠? 파시즘, 독일, 나치 독일처럼 나치 독일이 이길 거라고, 미국보다 이 제도가 낫다는 틀렸잖아요. 그리고 냉전 되니까 소련의 제도가 낫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미국보다 로켓 기술도 빨리 개발했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일본의 제도가 미국보다 낫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구라파, European Union, 지금은 중국. 근데 많은 사람들 그래요. 미국이 셌지만은 그래도 지난 한 10년간 미국은 전략적으로, 재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다라고 있잖아요. 이라크 전쟁 얼마나 재앙적이었는지, 그리고 월스트리트 재무 위기, 또 거의 공황이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대통령으로 당선했잖아요. 누구 봐도 이게 위기예요. 그런데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심각한 위기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중국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한 몇 주 전에 중국의 베이징에 가가지고 저쪽 분들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침 호텔에서 깨니까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하는 그것과 똑같이 제 그 휴대전화 꺼내가지고 뉴스로 보려고. 근데 미국 뉴스를 못 보는 겁니다. 구글 뉴스도 안 되고 뉴욕 타임스는 다 저쪽에서 철저히 접촉 못 해요. 그러면은 저기 친구, 옛날 같이 일하던 친구한테서 자꾸 연락해가지고 저쪽 와시는 상황을 알려고 하는데 이메일 가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구글 메일이니까. 그리고 가족 어떤지 페이북 한번 봤는데 페이북조차 안 됩니다. 그게 중국은 독재이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잘 됐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나라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계속 순조롭게 잘할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약간 회의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낙관적입니다. 제가 54년에 태어났을 때 벌써 냉전이 그 한참이었고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국무부에 들어왔을 때는 이 소련이라는 존재가 도전이 얼마나 센지 그 불과 20년 후에 소련 그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1년 전에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핵전쟁,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핵전쟁, 책상 밑으로 가라고. 그래도 핵전쟁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그게 있지만은 우리는 민주주의적이고 힘이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하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협상하고 노력할 각오를 하면 전쟁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군이 여기 그 북한 협박 때문에 철수하는 것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짜 이 문제성을 알아야 되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열과 기능 믿고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체제 보장 요구할 거라는 것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그 6자 회담 시작했을 때도 많은 언론에서 많은 정부에서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국 과장으로서 우리 켈리 차관보가 6자 회담에서 말씀할 거 미리 다 작성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많이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다는 거, 그것은 뭐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가 저런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미국이 북한의 그 체제 그 자체로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북한 체제의 문제는
미국이 공격할 것인지는 아니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북한 인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번영한 나라이고 북한보다 얼마나 성공한 나라,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알게 될 때는 북한 정권이 망한다. 그것은 제가 북한 지도자들이 확실히 믿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의 체제로 진짜 보장할 수가 없어요. 북한한테 우리는 너희들 핵을 포기하고 다시 안 하면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고 벌써 얘기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그것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소련도 옛 소련 미국보다 핵 많이 가진 정권, 국가였지만 결국 자기 국내 문제 때문에 자기 시민 때문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 문제인데 저는 뭐 대만 중국 전문가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대만을 버린 것은 그것도 100% 버린 것이 아니고 미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로 세우고 대만 관계로 절단한 것, 철교라고 합니까? 끊는 것은 그 ICBM 북한의 미안합니다. 베이징의 ICBM 능력 때문이 아니고 미국은 이게 한반도 상황과 아주 다릅니다. 중국은 이만큼 크고 대만은 이만큼. 그리고 그때는 미국 정부가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과 중국 같이 하면은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그 계산 때문에 저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이 한반도 상황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탄핵 문제는 여기서 제가 하면 안 되는 그 말씀 또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순실 씨가 했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보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큰 규모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 미국인으로서 특히 전직 외교관으로 미국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파요. 창피하고 이제 막 여기까지 화납니다. 우리 미국 시민은 투표자는 잘못했습니다. 또 소수였지만은 우리 선거제도에 의해서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될지는 안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상황이 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요소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라도 탄핵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그가 자기 정책은 America First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America First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역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로 자꾸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 보셨겠지만 어제 미국 주 선거가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주에서는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나가게 되면 지금은 부통령 펜스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사람도 공화당이고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심지어 4년 후에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국민일보의 김지방 기자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방문했을 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계획이 있었는지 그 뒤에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육자회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육자회담 같은 솔루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2000년에 그 북미 협상에 대한 그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도 진보적인 그 전문가 있고 보수적인 전문가가 있는데,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은 뭐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것이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클린턴 나가니까 이게 뭐 조금만 몇 개월만 더 있었으면 아주 다 해결이 됐을 거라고. 그리고 부시가 대통령 안 됐으면 그것도 그래도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혹시 그때 합의를 어느 정도 봤어도 장기적으로는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으로서 옛날부터 핵을 갖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끌고 그리고 비밀리에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핑계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공개적으로 한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미국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핵보다는 미사일에 대해서 초점은 미사일 협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클린턴 대통령과 2009년에 갔을 때도 우리 김정일하고 1시간 얘기했는데, 이 1시간 끝나니까 저 옆에 누구였는지 김계관인지 강석주 씨인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일이 그리고 이 귀에다가 뭔가 얘기했더니 김정일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고 우리도 당신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뭐 미사일 실험 좀 일단 중단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만 했어요. 나머지는 1시간 동안 별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그때 김정일과의 회담과 그리고 김영남과의 회담 작성했는데 러시아 그 정보기관 때문에 위키릭스 그거 얻어가지고 지금 다 온라인에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김정일이 왜 저렇게 어렵게 전직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저기 억지로 북한에 오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1시간 반, 2시간 만찬 하는데도 내용 없는 얘기였어요. 그 사진만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진짜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진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6차 회담은 저는 6차 회담 그 시작부터 틀렸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너무 북한을 싫어하고, 그리고 볼튼 같은 사람들은 너무 외교적이 못 되니까 북한이 그 농축한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기본 합의 안 해도 된다. 깊게 생각했죠, 일부가. 그런데 그것은 북한한테 핑계 주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도 틀리진 않았지만 북한 정권을 너무 싫어하니까
미국이 북한 정권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감정적으로 안 좋았어요. 하기는 했는데 하려고 했고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아주 그 사람한테 어려웠어요. 특히 둘이서 얘기하는 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치 위대한 미국과 그 북한이 동등하게 아마 그 모양새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마 미국 측이 6자 회담, 처음에는 5자 회담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러시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파워 당시 국방장관이 부시한테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핵 위기가 생겼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저기 둘이서 얘기하는 것보다 타자 외교하면 어떨까? 특히 중국과 같이 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또 북한이 우리한테만 아니고 북한이 하는 얘기는 우리 모든 이 5개, 6개 나라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중국한테 가서 이 놈들은 뭘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를 협박했고 그렇게 못하게 되잖아요. 저렇게 부시 그 파워 장관이 설명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도 앞에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오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6자 회담 시작하니까 뻔합니다. 북한은 진심으로 협상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 2007년의 협상도 사기예요. 북한이 안 하려고 했으니까. 북한은 쉽게 그렇다 얘기하고 내일은 바꾼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제 그 자체가 저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처음부터 얼마나 건방했는지 몰라요. 마치 북한하고 미국은 유치원 학생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해요. 자꾸 싸워요. 그리고 왕이 대사가 그때 그 중국 대표였잖아요. 막 유치원 선생한테 우리한테 미국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저는 미국 외교관으로서 그건 아주 화내면서 봤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시 행정부조차 수년간 북경을 칭찬한 겁니다. 분명히 베이징이 크게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북경은 지금도 그때도 북한을 싫어합니다. 북중국이. 특히 그 정권, 그 지도자를 싫어합니다. 북한 지도자로도 중국을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 그런데 북한이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 장악한다는 그런 야심. 그때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중국도 시간 가면 갈수록 미군 철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8년 됐어요. 6차 회담은 없었죠.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하려고 하면은 둘이서 아니면 대한민국과 셋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대한민국과.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것도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6차 회담은 아마 있지는 모든 나라 그 6자는 북한을 빼놓고는 북한은 벌써 6차 회담은 끝났다 얘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5개 나라는 6차 회담은 중요하고 이게 6차 회담으로 끝내야 된다. 아마 그것도 거짓말이고 미국에서도 거짓말일 것이고 앞으로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있으면은 장식. 진짜 회담은 딴 데서 할 겁니다. 솔직했죠.
세계일보 논술위원 한용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평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문 드리는 취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미국 정부는 청와대 386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선샤인 팔리시에 대해서도 우려했고 그 당시 마이클 그린 백악관 참모는 한국의 정보 주기가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그린은 퇴직한 뒤에 이보다 더 좋을 데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강경화 장관이 뜨리노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빅터 차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허버트 맥머스트 NSC 보좌관도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좋다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It's very important to us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견 뒤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양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노에 대해서 뭔가 숨긴다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밑바닥에서는 뭔가 얼그러지고 있는데 네. 양국 지도자들은 좋게 평가하는 게 포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느껴지는지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그리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생각과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중국에 대한 생각은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두 분은 100% 동의하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비판을 안 합니다. 뭐 외교적으로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좀 차이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고 참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약속 안 했다고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그동안 굉장히 대한민국을 보복한 것을 뭐 그만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반면에 대한민국은 저런 성명을 내는 것은 이게 중국이 확실히 합의로서 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혹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사드 더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 와도 어떡할 건가요? 또 그게 중국을 달래려고 안 했으면은 도대체 저렇게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 저는 요즘 2주일에 한 번씩 문화일보에서 컬럼 쓰는데 어제 그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좀 비판적으로. 네, 뭐 대충. 예, 한겨레 신문 박병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북한은 김일성 그러니까 옛날부터 핵을 가지려고 아마 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핵을 잘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핵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거다 북한. 그리고 이제 생존 우리 이제 그 체제 보장 핵과 체제 보장해 주는 걸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군사적 행동은 안 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군사적 행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협상이나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이 만일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면 과연 이게 외교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기본적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의 북한
정권이 절대 핵을 포기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할 그 체제 보장은 우리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그 북한 지도자들조차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국내 문제가 그 핵심이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는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측이 전쟁을 시작해서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조차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트럼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공개적으로 권위적으로 절대 비핵화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앉아서 무엇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무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벌써 조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는 핵 보유국이고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지 않으면은 우리도 협상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 대부분의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런 협상은 해결이 되지는 않은커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진짜 비핵에 대한 총괄적인 협상할 마음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 그 나쁜 여러 가지 일을 봉쇄하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려고 제재로 더욱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정책이었고 지금까지 트럼프의 정책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 해결하지는 않지만 최악을 면하는 겁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이재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과장님이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예방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잠깐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그 만약에 그런 예방 전쟁을 한다면 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가 단순히 핵시설을 제거하는 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건지 어떤 목표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네. 또 한 가지는 그 최근 그 미국 항공모함 세 척이 이 근처에 지금 있는데 네? 세 척이 네. 항공모함이 이 근처에 있는데 그 정도의 전력으로 충분히 그 어떤 공격이 어떤 군사 행동이 가능한 건지 네.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인데 뭐 제가 예방 전쟁 그 자체로 개인적으로 반대하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미국 정부나 미국 워싱턴 DC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는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블레어 전직 태평양 사령관 얘기한 것처럼 마치 북한이 그냥 미사일 태평양에다 쏜다면 우리가 그 핵과 미사일 시설 다 공격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뭐 저런 의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으로 북한이 ICBM을 런치패드에다 보이면은 거기다 런치패드에서 파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정부 내에서 저런 계획
아니면 contingency planning 벌써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북한 지도자들은 미치광이 아닙니다. 계산적이고 자살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미국이 저런 시설을 파기해도 북한이 크게 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보복하면은 분명히 미국, 대한민국이 북한을 그 자체로 파괴할 것이니까, 그 정권을 파괴할 것이니까 북한은 크게 보복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북한 체제 보고 우리가 어느 공격하게 되면 이게 전쟁으로 충분히 금방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항모 세척, 저는 느낌으로서는 지금 미국이 예방 공격하려고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것은 그저 하나의 훈련이라고, 그리고 북한한테 압박하려고 하는 과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그 모든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지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북한의 많은 미사일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사일 폭탄이 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또 저는 보고서를 못 읽었습니다만은 그저께 신문에 나온 건 미국 국방부가 아마 의회에다가 그 모든 시설을 파괴하려고 하면 결국 육군이 들어가야 확실히 다 파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여준석 기자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코리아 패싱은 없다 이렇게 또 그 어슈런스를 주고 그랬는데, 항상 그 예전부터 이제 코리안 패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고,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자기네들 카운터파트를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워싱턴에서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니, 한국에서 옛날부터 많이들 미국이 일본을 더 좋아하지는 않느냐, 미국에 있어서 일본이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민주화됐을 때부터 미국 전략 만드는 사람도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고, 미국인으로서 이게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 정부가 그 하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금년에 여기서 살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관계를 보니까 저는 그게 패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처음에 여기 탄핵 때문에 이게 한국 정부가 좀 특이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 조금은 이게 좀 어색하고 복잡해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패싱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분명히 트럼프가 아베 수상 좋아합니다. 그건 왜 좋아하느냐 하면 뻔합니다. 아베 수상은 국내 정치, 국외 정치 이유로
처음부터 나 아베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하고 좋은 관계로 맺어야 된다. 아주 처음부터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되기 전에 저기 뉴욕에 달려가지고 뭐 아부를 얼마나 했는지. 근데 문 대통령은 그 아부를 많이 안 하시는데 그것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 문 대통령 비판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조금은 아부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오바마가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부시 아니 좀 기분 안 좋았죠 제가. 그래도 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신에 의전 쪽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의전 담당하는 분하고 외교부 의전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한테도 이쁘게 보여졌지만은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행정부가 한국 사람들은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잘 보여졌습니다. 예, 저는 MBC의 김세진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반미주의와 관련해서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뭐 지금 주장한 이제 실언 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이제 국내에서 좀 이제 논란이 됐었던 이게 이제 2002년 이제 핵 위기 상황에서 그때 이제 켈리랑 같이 이제 방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언론에서도 잠깐 인터뷰하신 걸 보기는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번역 자체와 그다음에 상황 판단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그 당시에 이제 강석주가 언급한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이제 그 북폭 문제랑은 조금 다른 게 나중에 미국에서도 고농축이라는 얘기가 조금 그 톤다운이 됐었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이제 캐도도 없어지고 뭐 이제 육자회담도 안 좋아졌다라는 게 그 이후에 그 DJ나 노무현 정부의 관리들의 인식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2010년 되면서 그 이 우라늄 시설을 공개를 하면서 그 내용이 또 한 번 또 바뀌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그 96년도부터 고농축을 했을 것이다라는 또 정보 판단을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팩트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2002년 당시에 강석주가 우리가 훨씬 그거보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혹은 가지고 있다라고 한 표현이 그 당시 뭐 CIA 판단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블러핑이었고 랩 수준의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조금 상황 판단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잘못 판단하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나중에 라이스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켈리가 가면서 그 북한에 굉장한 그 놀랄만한 제안을 하려고 했다. 뭐 볼드한 이 제안을 하려고 했다는데 하려고 갔었는데 오히려 강석주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이게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 제안하려고 했던 어떤 수준이나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 2002년에 북한과 미국의 그 오고 간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은 그 문맥을 설명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 부시 행정부가 부시가 개인적으로 북한하고 북한 지도자를 싫어하면서도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과장 되기 전에 그 2002년 봄 북한하고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6월이었나 미국 대표단이 북한에 가려고 한국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NLL 사건이 있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바로 그 충돌이 남북 충돌이 있은 후에 가는 그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북한 측한테 조금 기다리자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좀 하여튼 그 시점에서 미국 행정부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은 농축 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부시 행정부의 그 생각은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원래 가서 부시 나름대로의 그 총합적인 협상을 북한하고 하려고 했는데 물론 내용은 클린턴 행정부와 달랐을 겁니다. 더 강경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기본 합의가 북한이 핵을 갖지 않다는 전제로 한 건데 북한이 분명히 그 기본 합의를 어긋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에 갈 때는 딴 얘기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 농축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는 우리는 딴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2002년 8월이었나 10월에 북평양 갈 때까지는 북한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도착해가지고 김계관 씨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뭐 2시간인지 미안합니다. 그 기억력은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이 자세한 것은 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다 읽었어요. 그 농축에 대해서. 근데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농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세한 건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기본적인 기본 합의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그만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앉고 있는 김계관 씨가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미국 내에서 우리 북미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킨 거다. 그리고 마치 저런 농축 같은 거, 농축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마치 그건 완전히 거짓말, 우리가 도발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인지 하여튼 또 한 번 김계관 씨하고 비슷하게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계관 씨가 핵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치 꺼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석주 씨하고 만났는데요. 누가 먼저 얘기 시작할까? 강석주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캐리 차관보는 뭐 여기 평양이니까 당신 시작하라고. 그럼 30분 동안 강석주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을 듣는 거 자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농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권리도 있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김계관으로부터 다 보고로 다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간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농축 때문에 저기 간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김계관 씨가 이게 그 사실상 다 부인한 건데 강석주 씨가 하나도 부인의 말을 안 했습니다. 부인 전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것보다 더 강한 센 것도 있고 저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 우리 인터에이전시 고관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그래서 결정한 것은 당신들은 사실 그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재 같은 건 그만하고 우리 제3국과의 경제 관계 방해하지 말고 평화 협정이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먼저 너희들 우리한테 주면은 당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농축. 그러니까 부인하지는 않은 것커녕 먼저 당신 우리가 주장하는 거 다 해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게 강석주 씨가 미국이 그것을 알게 됐다, 들켰다는 알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 인터에이전시 결정한 바는 분명히 말 그대로 우리는 핵 있다. 그 고백하지는 말되 부인하지 말고 기본 합의 협상 비슷한 그것보다 더 큰 거 제안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의했죠.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뭐냐 하면 좀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김정일이 하고 너의 조지 W. 부시가 정상회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기본 합의를 기본적으로 어긋나는데 또 부시가 김정일을 너무 싫어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저런 것을 얘기한 것은 좀 상황을 모르고 부시 대통령 마음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거기서 좀 잘못했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써서 우리가 곧바로 미국에다 보내는데 제목은 North Korea defiantly adm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그런데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근데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제가 영어로는 admit이라고 쓴 것은 잘못했어요. 제가 acknowledge라고 썼어야 할 텐데 좀 후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못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라크의 미국에 대한 미국 정보가 틀렸지만은 북한의 농축에 대한 정보가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2010년에 해커 박사한테 그 첨단 기술의 농축 시설을 보여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잘못 분석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bold proposal이라는 것은 그게 미국 그렇게 bold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좀 선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클린턴 행정부만큼 북한한테 좀 아주 적극적으로 협상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김두수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아랫게 오늘 데이비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7일 날 한미 정상회담의 현장에서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 외교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소위 말하자면 두 정상의 케미스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이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어떤 그 핵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쟁의 시그널을 소위 말하자면 대미 공격의 시그널이 있을 때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사인 없이 대한민국 정부의 사인 없이 선제 공격은 불가능하다. 이 전제하셨는데 지금 그 데이비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소위 그 대한반도 시그널이 대단히 불분명하고 가변성이 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 미국 조야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앞으로의 그 한반도의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어떤 액션이 임팩트 강하게 들어올 때는 미 행정부가 소위 트럼프가 문 대통령의 사인 없이도 선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반도의 문 정부를 신뢰하고 그래도 디스커션을 한 이후에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점이 많습니다.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그에 대해서 참 그 해법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시간은 다른데 과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케미스트리는 뭐 아베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트럼프와 아베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전반에 미국에서의 정상회담하고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괜찮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면은 친구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은 적이다. 그게 그 사람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인데도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많고 말이 안 되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트럼프도 제가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아하고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사람들을 살인하거나 저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했죠. 시진핑 주변에서 이 소위 법정에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푸틴 척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주변에는 저렇게 죽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맥마스터 수석. 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제2의 6.25가 있으면은 굉장히 재앙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트럼프 특혜 위해서였을 겁니다.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좀 배우게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결국 생각합니다.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이제 외교관 현직에서 물러나셨으니까 그 좀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조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미국이 과연 북한과 진짜로 공존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해서 한국은 또 수십억 달러 내지는 뭐 1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살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한미일 동맹 혹은 뭐 인도까지 넣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북한을 진짜 친구 혹은 뭐 하여간 외교적이건 경제적이건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원할 것이냐라는 이제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은 계속 압박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새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네. 뭐 이미 조금만 멀리 가도 뭐 클린턴 행정부 때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북한과 마찰이 심했었고 이후 부시 정부 네오콘 장악당한 그 부시 정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악의 축으로 지정을 하고 NPR의 선제 공격 대상으로 아주 명문화시켰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는 뭐 전략적 인내,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적 인내라는 걸 내세우면서 사실상 방기했거든요. 북의 핵 능력, ICBM 능력을 키워줬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뭐 최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넣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관여라는 말도 빼버렸는데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는 거는 굴복인데 과연 그 굴복을 감내하고 나오겠느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핵실험 이후의 대체적인 분석을 보면 북한의 핵 능력과 ICBM 능력은 최대 1, 2년 안에 급격히 또 증가할 거다라는 분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빨리 보면 뭐 2018년 하반기 정도 혹은 2019년 가면은 미국 서해안만이 아니라 뉴욕이나 동부까지도 공격이 가능할 ICBM 거기다가 경량화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군사적인 위협만 가하고 있고 아무것도 뭐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금 뭐 이상한 전략인 거로 제 눈에는 보여지는데, 이러다가 또 내년에 돼가지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또 쏘고 그러면 또 뭐 그냥 허겁지겁하면서 또 이러고 반복이 될 거고, 한국은 또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무기를 사내, 중국에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해야 하네, 만에 시끄러워질 게 분명한데, 과연 지금 이제 우리 스트로보 대사께서는 이제 이미 현직에서 나오셨으니까 뭐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정직한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런지,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느껴지는 게 북한을 많이 믿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지, 과연 미국을 북한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몇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 해법이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마음이 있느냐고였죠. 네. 예, 미국이라는 정부가 나라가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벌써 6.25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94년에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 하려고 했고, 미국 6.25 끝나고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북한을 좋아해서 아니고 6.25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정권이 바로 북한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퓨 그 재단이 여론조사, 미국 사람들의 각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오랫동안 해왔는데 거의 20년 전부터 하는데 가장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나라가 보통은 이란이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이었어요. 근데 차이점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란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북한은 훨씬 더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 조사 결과로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북한보다 이란을 더 싫어하는지. 그때 그 미국 대사관, 그 외교관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런 이유였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기사 보도된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자세한 거 가서 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미국 연대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이게 차이점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국 사고방식으로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미국 사람 지리를 모르는 거 유명하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보통 남한 있고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쪽이고 하나는 나쁜 놈, 그것도 대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놈이 남한인지 북한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젊은 미국 사람들은 나이 든 미국 사람보다 더 어느 쪽이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젊은 사람은 북한이 그 좋은 쪽이잖아요. K-팝이나 저런 나라잖아요. 거기다 좋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거기다 계산하면은 분명히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란 아니고 북한을 미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일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정권, 공산당이고 인권 존중 안 하고 미국 욕 자꾸 하고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미국 또 협박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등등등등.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래도 6.25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살 용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도 저런 공산당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정권이 있는 한 북미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못 됩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맥주차 박사가 옛날부터 얘기한 것처럼 좋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저 어느 선택이 덜 나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사람들은 전력 인내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바로 끝나고 마지막 강연한 것은 이런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why the critics are wrong. 그게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처럼 처음에 4년간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관심 없었어요. 게임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초 그 소위 립데이 딜 합의 봤잖아요. 3주도 안 되고 북한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로켓 또 쏜다. 망신, 대망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그때부터 완전히 이 북한이라는 정권 이게 완전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전략 인내는 아무것도 안 했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동안 협상하려고 했는데 북한은 우리로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한테 뭔가 좀 성의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저런 협상에 가지는 않겠다. 그것은 전략 인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2006년 오바마가 그 북한 실험하는 여러 가지 그 핵 미사일 실험 보고 굉장히 그 제재 그 수위를 높였어요. 심지어 김정은이도 개인적으로 북한이 인권 문제 책임자라고 규명하게 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그들의 만남에서 그것을 북한의 문제가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를 트럼프한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그럼 왜 오바마 시절에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오바마가 전쟁 안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억제, 제재. 사실은 그밖에 없어요. 동맹 관계로 더욱 굳건하게 하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누구 들어도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당장.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 일생 생활에 있어서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관리해야 되고 최악을 면하고 살아나가는 게 많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